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감정을 크게 흔들고 인내심을 시험하며 어쩌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가슴 아픈 이야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으로 돌아온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려 5년 동안 아내는 남편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대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날 그녀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는 말 대신 한 장의 이혼 통보서였습니다. 남편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급이 맞지 않아. 너처럼 평범한 아내를 두는 게 창피해. 이혼 후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이미 의사가 된 전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늘 그렇듯이 모모 이야기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또한 저희의 가장 흥미진진한 최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잠시 출석 체크를 해볼까요? 모모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창에 이름, 사시는 도시, 그리고 참석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웅장한 대학교 강당 안에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서연우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촉촉해진 눈가를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이태준이 졸업 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방금 학장에게 받은 의사 면허증을 들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5년의 기다림, 희생,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드디어 오늘 보상을 받았습니다.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년간의 피로 때문에 약간은 굳어진 듯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약간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치스러운 관리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새벽녘에 주문받은 떡 반죽을 젓느라 바빴고 회사 사무실에서 야근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느라 지쳤다고 불평할 때 그의 등을 주무르던 손이었습니다. 연우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인 폐물을 팔았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이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는 것. 그녀 옆에는 태준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김희숙 여사가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태준이 드디어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희숙 여사는 옆자리 손님에게 소리쳤고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희숙 여사는 고급 디자이너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올림머리를 하고 매우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연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예전부터 희숙 여사는 연우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며 자신이 보기엔 똑똑한 태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연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태준의 사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희숙 여사에게 더 많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세게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스로 파로서 물론이지, 아들아.
엄마는 네가 훌륭하다는 걸 항상 알았어. 희숙 여사는 태준의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남편을 껴안으려고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태준은 약간 뻣뻣하게 연우의 포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오늘 저녁에 새로 문을 연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자. 예약해뒀어. 축하하자. 태준이 말했지만 그의 눈은 연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마음은 그 냉담한 태도에 살짝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태준이 피곤하거나 너무 흥분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여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연우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연우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가본 곳 중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싸 보이는 브랜드 셔츠로 갈아입은 태준이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숙 여사는 끊임없이 태준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모두의 고생이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연우는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희숙 여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태준이의 고생이지, 연우. 내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는 의사야. 당연히 그의 삶은 새로워지겠지. 그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연우는 그 비꼬는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하며 이것이 두 사람의 고생이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메뉴를 살펴보느라 바빴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하며 그 안에 낯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우, 할 말이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여보. 연우는 기대를 담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새로 산 서류 가방을 뒤적여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연우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연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병원에서 온 취업 통지서요. 태준 옆에 앉아있던 희숙 여사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연우에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열어봐. 봉투를 잡는 연우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식 문서의 첫 몇 줄을 읽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급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것을 멈춘 듯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들리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혼 소송 제기 통보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얼굴을 들고 멍하니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장난이죠? 무슨 농담이에요? 오늘 당신 졸업식이잖아요. 태준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가 하루 종일 쓰고 있던 행복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나 진심이야, 연우.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하지만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보? 5년 동안 나는 연우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바로 그거야. 태준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5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나는 의사가 되었고 밝은 미래가 있어. 나는 격이 맞는 상대를 필요로 해. 중요한 모임에 데려갈 수 있고 내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람 말이야. 태준은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원피스를 평가하고 화장기 없는 지친 얼굴을 평가했습니다. 연우, 우리는 더 이상 급이 맞지 않아. 태준은 마치 연우의 5년간의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가볍게
그 문장을 말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평범한 아내를 두는 게 창피해. 대낮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은 그녀가 생계를 책임지고 병간호를 하고 꿈을 지지해준 남자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희숙 여사는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들었지? 연우, 태준이는 이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너는 예전부터 스스로를 알았어야지. 나중에 네가 태준이의 짐이 되어서 의사들 사이에서 망신이나 시키는 것보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나아. 네가 그동안 번 돈은 그냥 보시했다고 생각해. 연우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왔습니다. 단 한 방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고통, 모욕, 그리고 배신의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의 잔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오만하고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희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이 자신이 오열하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 이혼 통보서를 구겨쥐었습니다. 희숙 여사가 내뱉은 보시 라는 단어는 연우의 마음속 숯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러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언가는 부러지는 순간 날카로운 차가운 강철로 변했습니다. 눈물은 즉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멍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차갑고 무표정하며 읽을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뺨에 남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한 사람의 부드러운 닦음이 아니라 결심을 내린 사람의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준과 희숙 여사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들은 연우가 오열하거나 애원하거나 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오히려 무서운 방식으로 조용했습니다. 됐어요. 그 한마디가 연우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울음을 참아 쉰 목소리였지만 매우 강하고 강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희숙 여사님, 됐다고요. 연우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스스로를 알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저의 그동안의 희생이 단지 보시였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저를 탈 것이라고 하셨죠. 연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히스테리적인 울음보다 더 소름 끼치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태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우는 이제 약간 긴장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태준 씨, 그녀가 시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연우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이 자신이 오열하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 이혼 통보서를 구겨쥐었습니다. 희숙 여사가 내뱉은 보시라는 단어는 연우의 마음속 숯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러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언가는 부러지는 순간 날카로운 차가운 강철로 변했습니다. 눈물은 즉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멍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차갑고 무표정하며 읽을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뺨에 남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한 사람의 부드러운 닦음이 아니라 결심을 내린 사람의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준과 희숙 여사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간 놀랐습니다.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그 학위를 사기 위해 내 몸을 빌리고 내 에너지를 빌리고 내 모든 삶을 빌렸을 뿐이야. 그녀의 가슴은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녀의 숨은 정수리까지 차오른 분노를 억누르느라 가빴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격이 맞지 않다고 말했지? 연우는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아. 나는 정말 격이 맞지 않아. 그녀는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태준과 희숙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졸업식 날 아내를 배신하는 비겁한 남자와는 절대 격이 맞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오직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들의 배신을 자랑스럽게 지지하는 어머니와도 절대 격이 맞지 않을 거야. 연우는 의자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평범한 숄더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 명심해. 당신들 둘 다. 연우는 모든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새내기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태준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에 분노하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연우, 앉아. 망신시키지 마. 또 뭘 원하는 거야? 응. 재산 분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내 돈은 모두 내 학비에 들어갔다는 거 잊었어? 태준은 연우를 다시 복종시키려고 위협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미소여서 태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했니? 여보? 연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6개월 전부터 당신의 역겨운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옷에 묻어 있는데도 팀과제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지. 일주일 전 나는 당신의 마지막 등록금 할부를 메우기 위해 새 옷 사는 것을 포기했는데 당신은 갑자기 새 브랜드 시계를 살 돈이 생겼지.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우가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연우는 휴대폰에서 단축 다이얼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태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 변호사? 누구 박 변호사? 그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까지 오만했던 희숙 여사는 이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연우는 태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그 남자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요. 네, 저 서연우입니다. 저희 추측이 맞았습니다. 잠시 동안 연우는 전화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상대로 오늘 밤에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예측하신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추측, 예측, 부탁드립니다. 연우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겨둔 모든 서류를 즉시 처리해 주세요. 네, 변호사님. 배신과 사기에 대한 반소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동안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체 내역을 포함해서요. 다음 주에 그가 일을 시작할 병원 주소로 소환장을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세요.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듣자 희숙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반소, 손해배상이라니. 연우,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마. 너 미쳤니? 내 아들을 협박하려는 거야? 그녀는 공황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연우는 마침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느린 동작으로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희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방금 어머니께서 이것이 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 투자를 돌려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전부 다요.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송금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심지어 제가 직접 낸 모든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연우는 그리고 이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피와 눈물로 사준 그 학위를 가지고 당신이 자유롭게 새 삶을 찾아가고 격이 맞는 새 아내를 찾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크게 착각했어, 여보. 연우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이혼 통보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준과 희숙 여사가 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것을 찢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훌륭한 추가 증거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나는 당신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이혼시킬 것이고 당신이 자랑스럽게 그 흰 가운을 입기 전에 내 모든 땀방울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할 거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우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 고급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희숙 여사를, 심지어 손도 대지 못한 그들이 주문한 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 테이블에 얼어붙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분노가 그녀의 모든 눈물을 태워버렸고 강철 같은 결단력만 남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나서는 연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자국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짙은 분노가 그녀의 눈물을 얼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로비로 걸어갔고 셋이 들어와 혼자 붉어진 얼굴로 나가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식당 직원들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즉시 세워 이 도시에서 유일한 친구인 민지의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연우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축하의 증인이 되어야 했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이제 오히려 고통스러운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의 오만한 얼굴과 희숙 여사의 교활한 미소가 그녀의 눈앞에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급이 맞지 않아. 그 문장은 낡은 모처럼 계속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잡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연락처가 저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욕이 모든 것의 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졸린 얼굴로 자신의 평범한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연우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우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태준이 졸업식 축하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 민지야. 연우는 조용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지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농담이지. 말도 안 돼. 레스토랑에서 바로 그의 졸업식 날 밤에 연우는 말을 되풀이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즉시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민지의 품에서 연우의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희숙 여사의 모욕, 태준의 오만, 그리고 이혼 통보서까지. 재수없는 기생충 같은 자식. 민지는 주먹을 꽉 쥐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사람이야. 악마야. 내가 진작에 뭐라고 했어? 연우야. 그들은 너를 이용만 한 거야. 알아. 연우는 껴안는 것을 풀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했어. 박 변호사라고.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나는, 연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태준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가 나 몰래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부터.
나는 단지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고 오늘 밤 그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어. 몇 주 후 가정법원의 조정실 분위기는 매우 차갑고 긴장되었습니다. 연우는 평범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 없이 침착했습니다. 안정한 그녀의 얼굴은 표정 없이 침착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의 박 변호사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태준과 희숙 여사가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망 있는 병원에서 수련일을 시작할 예정이던 태준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희숙 여사는 귓속말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7억 3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반소세부 내역이 담긴 박 변호사의 소환장은 그들의 졸업 축제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조정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준이나 그들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 변호사가 바로 개입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뢰인 서연우 씨는 오늘 이태준 씨의 이혼 소송에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소송을 거부합니다. 태준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거부라니 무슨 말이야? 연우, 너는... 저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저희는 이미 그것을 접수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정관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배신, 물질적 사기, 그리고 심리적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입니다. 중상모략이야. 희숙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마. 박 변호사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이태준 씨의 의과대학 학업 자금을 대기 위해 저희 의뢰인이 5년 동안 지출한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첨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앞에 놓인 두꺼운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학기별 송금 내역, 도서 및 실습 도구 구매, 영수증, 주택 임대료 지불 증명서부터 저희 의뢰인이 이태준 씨의 계좌로 보낸 일을 식비 내역까지 자세한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7억 300만 원입니다.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7억 300만 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련이로서 그의 초봉은 1년치도 그 금액의 10분의 1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숙 여사는 숨이 막힌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들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는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 뭉치를 보고 침만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태준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내의 의무였잖아. 연우, 너 미쳤어. 그동안 침묵하던 연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격이 맞지 않다고 했던 아내의 의무? 당신이 인정하기 창피해했던 아내의 의무? 당신이 졸업식 날 버렸던 아내의 의무? 연우는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태준. 나는 단지 청구하는 것뿐이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희숙 여사는 그 증거 뭉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우는 박 변호사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다음 말은 태준과 희숙 여사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우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7억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거예요. 태준과 희숙 여사는 자신들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벌렸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연우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당신은 나로부터의 이혼 소송에 동의해야 해요. 원인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해요. 배신과 유기. 나는 내 명예를 되찾고 싶어.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은 창피한 일이다. 둘. 연우가 계속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없어요. 나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비긴 거예요. 셋. 당신들 둘 다 다시는 나나 내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넷. 이 모든 것은 오늘 항소 없이 연기 없이 마무리됩니다. 태주는 희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7억 3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며 반쯤 겁에 질린 희숙 여사는 즉시 공황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 빨리 서명해. 태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큰 빚에 비하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태준은 부끄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에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망치가 내려쳐졌습니다. 연우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에서 걸어 나왔고 힘없이 주저앉은 태준과 안도하며 울고 있는 희숙 여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우는 민지의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짐을 낡은 여행 가방에 넣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남은 폐물을 모두 팔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연우야, 7억 300만 원은 내 돈이잖아. 그 돈으로 새 오피스텔을 살 수 있었잖아. 민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 민지야, 그 돈을 받으면 나는 항상 복수심에 묶여 있을 거야. 그 돈은 더러운 돈이야. 모욕으로 가득 찬 돈이야. 똑똑하고 민첩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가지 복잡한 수술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좋아했고 젊은 간호사들은 그를 우러러보았으며 후배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태주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연우와의 옛삶은 오래전에 지나간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 부인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스쳐 지나갈 때면 태주는 그것을 그가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창피한 기억 하나의 단계로만 여겼습니다. 연우와 이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는 그의 호화로운 오피스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연우는 짐이었고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였으며 그의 평범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사치로 축하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좁은 전셋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버스가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던 화려한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여행 가방, 현금화하지 않은 희생의 더미, 그리고 자신과의 큰 약속을 가지고 5년이 바뀌었고 시간은 타협 없이 흘러가며 운명을 바꾸고 삶의 수레바퀴를 돌렸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립병원의 15층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의사 가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청진기가 그의 목에 걸려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표에는 이태준 의사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과 부서의 새로운 에이스였습니다. 똑똑하고 민첩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가지 복잡한 수술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좋아했고 젊은 간호사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으며 후배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태주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연우와의 옛삶은 오래전에 지나간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 부인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스쳐 지나갈 때면 태주는 그것을 그가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창피한 기억, 하나의 단계로만 여겼습니다. 연우와 이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는 그의 호화로운 오피스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연우는 짐이었고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였으며 그의 평범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사치로 축하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좁은 전셋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와 희숙 여사는 도시의 야경을 매일 밤 즐길 수 있는 도심의 호화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대출금이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낡은 오토바이를 최신형 검은색 벤츠 E클래스로 바꿨습니다. 그는 이 차를 매우 높은 이자로 7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사립병원에서 그의 초봉은 높았지만 그가 과시하고 싶어하는 생활 방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주 주말 태주는 이전에 연우를 모욕하는 데 사용했던 종류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브랜드 시계, 디자이너 의류를 구입했고 독점적인 골프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태준 의사는 완벽한 성공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용카드 청구서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5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며 살았고 오피스텔 리모델링을 핑계로 여러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태준의 오만함은 희숙 여사에게 완벽하게 전염되었습니다. 의사 엄마로서의 그녀의 지위는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희숙 여사는 이제 관료와 사업가, 아내들의 개모임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녀는 태준의 대단함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태준이는 물론이죠. 형님, 계속 큰 수술만 있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야 퇴근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오후 호화로운 호텔 로비에서 비싼 홍차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태준이 새벽 3시에 귀가한 것은 수술 때문이 아니라 독점적인 나이트클럽 파티에 참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엄마, 하지만 어쩌겠어요. 고귀한 직업의 부름인걸요. 그 아이는 너무 헌신적이에요. 새 오피스텔 말인가요? 형님. 희숙 여사는 마치 질문에 답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평범해요. 방 3개짜리 시티 뷰죠. 태준이가 강제로 엄마를 이사시켰어요. 어머니가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 아이는 정말 효자예요. 희숙 여사는 태준에게 새로운 짝을 빨리 찾으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이제 최고의 의사야. 다시는 아내를 잘못 선택하지 마렴. 격이 맞는 사람을 찾아. 한 교수의 딸은 예쁘고 스위스에서 졸업했잖아. 아니면 옆 병원 원장 딸인 선아는 어때? 결혼은 이제 내 경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희숙 여사는 거의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태준은 가장 탐나는 총각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즐기며 그저 동의했습니다. 나태함과 빚의 악순환 속에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준이 후배 의사들과 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위험 있게 말하며 발표 화면을 가리키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시야가 1초 동안 흐릿해졌고 그는 휘청거리지 않기 위해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의사님, 괜찮으세요? 후배 의사가 상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즉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술이 너무 많았어.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해. 그는 그의 관자놀이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박동을 무시했습니다. 흔한 편두통이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하지만 그 흔한 편두통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가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셰프의 음식이 수준 이하라며 비판하고 있을 때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이 갑자기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림을 억제하려고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서 그렇다고 탓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그 증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희숙 여사가 한 여성과 자신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저녁 식사 약속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거울 앞에 서서 값비싼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갑자기 주변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극심하게 아팠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흐릿해졌고 귀에서는 심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뒤에 있는 화장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값비싼 향수병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주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차가운 땀이 그의 비싼 셔츠를 적셨습니다. 의사로서 그의 머릿속에 위험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흔한 피로가 아니었고 편두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늘 높은 자존심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아플 리 없었습니다. 그의 경력 정점에 있는 훌륭한 이태준 의사가 아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약 상자로 기어가 고용량, 진통제 2알을 꺼냈습니다. 그는 물 없이 그것을 삼켰습니다. 15분 후 통증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박동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는 바닥에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증은 달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희숙 여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어디니? 선아와 그녀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엄마 망신시키지 마. 태준은 심호흡을 하며 남은 힘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엄마, 가는 중이에요. 막혔어요. 라고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신용카드 청구서와 자동차 할부금 고지서,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사치가 차갑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쉬어야 해.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는 벤츠 열쇠를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공과 오만함의 가면을 다시 쓴 채 태준이 1년 내내 착용했던 오만함의 가면은 마침내 금이 갔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심한 현기증을 겪은 지 며칠 후 그 증상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술대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맹장 수술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시술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멸균 장갑을 끼고 막 기구 간호사에게 메스를 달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몇 초 만에 심한 떨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막 받은 메스가 그의 소나기에서 거의 미끄러져 나갈 뻔했습니다. 의사님, 그의 조수가 마스크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수수알 만한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흠뻑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장갑 사이즈가 잘못됐어. 바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갑을 벗으려고 할 때 떨림은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조수와 간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정된 손으로 유명했던 에이스 외과 의사 태준이 이제 심하게 추위에 떠는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괜찮다고 말했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타, 박 변호사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이태준 씨의 의과대학 학업 자금을 대기 위해 저희 의뢰인이 5년 동안 지출한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첨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앞에 놓인 두꺼운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학기별 송금 내역, 도서 및 실습 도구 구매 영수증, 주택 임대료 지불 증명서부터 저희 의뢰인이 이태준 씨의 계좌로 보낸 일을 식비 내역까지 자세한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7억 300만 원입니다.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7억 300만 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련이로서 그의 초봉은 1년치도 그 금액의 10분의 1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숙 여사는 숨이 막힌 듯 입을 벌렸습니다. 치분성 바로선을 토로록 한 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는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 뭉치를 보고 침만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태주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지만 동료들에게 검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수치심보다 더 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밀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료 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존심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신경과장인 배 의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배 의사는 조용하고 뛰어난 그리고 매우 헌신적인 선배 의사였습니다. 태준이 구식이고 멋을 부릴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유형의 의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태준의 운명은 배 의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밤에 태준. 무슨 일이야? 배 의사는 도둑처럼 방에 들어오는 태준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의사는 그의 가운을 차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환자로 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자주 흐릿해집니다. 배 의사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일련의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저기에 누워요. 이 불빛을 따라가요. 눈을 감고 힘을 빼요. 모든 명령은 태준에게는 뺨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훌륭한 의사가 이제 순종적인 환자가 되었습니다. 신체 검사 후 배 의사는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뇌와 척수 MRI를 찍어야 합니다. 즉시 다음 날 태준은 두려움과 부인의 감정이 뒤섞인 채 일련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방에서 다리미처럼 왔다 갔다 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희숙 여사는 그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태준이 왜 L 호텔에서 저녁 식사에 데려가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태준아, 네가 성공한 의사 아들이 있는데 엄마의 삶이 이렇다면 무슨 소용이니? 나 바빠, 엄마. 태준은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배 의사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 지금 내 방으로 올 수 있나?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배 의사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배 의사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뒤의 큰 컴퓨터 화면에는 태준의 MRI 결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 의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앉게. 배 의사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보게 그는 태준의 척수와 시신경에 있는 몇 개의 비정상적인 흰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종양이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야. 그럼 뭐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공격적인 희귀자가 면역 질환일세. 자네의 면역 체계가 자네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눈과 척수 신경이야. 이것이 자네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이 심하게 떨리는 이유를 설명해주네. 배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의사인 태준은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이 뭐죠?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이네. 배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로 볼 때 매우 진행이 빠른 유형이야.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실명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네. 태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실명, 마비. 그 단어들이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죠. 의사님, 당연히 치료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면역 억제제가 있잖아요. 태준은 공황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의사 본능은 환자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배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치료는 단지 진행을 늦추는 것일 뿐이네, 태준. 이미 발생한 손상을 멈추거나 회복시키지는 못해. 자네의 직업이 외과 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네. 뭐죠? 해결책이 뭐예요? 말해주세요. 조혈모 세포 이식일세. 자네의 면역 체계를 재설정하는 거지. 이것이 자네가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태준의 희망이 약간 불타올랐습니다. 좋아요. 하죠. 언제 일정을 잡을 수 있죠? 배 의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일세. 그 시술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해외에서 해야 해. 태준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죠? 배 의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체 시술, 의료 숙박, 그리고 초기 회복을 위한 대략적인 견적은 약 30억 원이네. 30억 원. 그 금액은 보이지 않는 쇠망치처럼 태준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숨이 막혔습니다. 30억. 그는 통장에 3천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급여는 벤츠 할부금, 호화로운 오피스텔 대출금, 희숙 여사의 신용카드, 그리고 그의 가짜 생활 방식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 보험은요? 태준은 기적을 바라며 속삭였습니다. 배 의사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직장보험. 우리는 등록된 중증 질환만 보장하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큰 빚에 비하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태준은 부끄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에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망치가 내려쳐졌습니다. 연우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에서 걸어 나왔고 힘없이 주저앉은 태준과 안도하며 울고 있는 희숙 여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우는 민지의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짐을 낡은 여행 가방에 넣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남은 폐물을 모두 팔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연우야, 7억 300만 원은 내 돈이잖아. 그 돈으로 새 오피스텔을 살 수 있었잖아. 민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
민지야, 그 돈을 받으면 나는 항상 복수심에 묶여 있을 거야. 그 돈은 더러운 돈이야. 모욕으로 가득 찬 돈이야. 감기가 아니에요. 태주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저 심각하게 아파요. 해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비용은 30억이에요. 희숙 여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녀의 비싼 도자기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30억. 농담이지. 태준,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방금 내 새 차 계약금을 냈잖아. 농담이 아니에요. 엄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마침내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저는 실명할 수도 있어요. 마비될 수도 있어요. 제 경력은 끝장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파산했어요. 엄마. 파산. 그날 밤 대출금이 수십 년 남은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오만했던 이태준 의사는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의 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자존심을 구할 일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는 무음의 방이었습니다. 태준과 희숙 여사는 이제 그 안에 갇혔습니다. 엄마 친구들, 계모임 친구들, 박 부장의 아내 정 여사, 광산 재벌 아내 오 여사, 그들이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엄마를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헛된 희망이 잠시 타올랐습니다. 희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명랑한 목소리로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숙 씨, 밤늦게 웬일이세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희숙 여사는 즉시 히스테리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가 위독해요. 형님. 그가 30억짜리 수술이 필요해요. 제발요, 형님. 저에게 잠시 빌려주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명랑한 목소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30억, 맙소사, 김씨, 너무 많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김씨. 이 양반이 지금 해외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방해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자선 행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요. 이 오피스텔은 20년짜리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엄마, 우리는 겨우 10개월치 할부금을 냈어요. 지금 그 가치는 은행에 남아있는 원금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가 팔아도 수억 원의 빚이 남을 거예요. 엄마가 계모임에서 자랑했던 내 벤츠는요. 희숙 여사는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차는, 태주는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7년 할부예요. 엄마. 7년. 이자가 목을 졸라요. 지금 팔아도 남은 빚을 갚기에는 돈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빚만 있어요. 사방의 빚이요. 희숙 여사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모아둔 명품 가방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거의 절반은 태준의 신용카드를 더 이상 긁지 않기 위해, 계모임에서 여전히 멋지게 보이기 위해 구입한 최고 품질의 짝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30억. 희숙 여사는 마침내 그 비싼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친구들, 계모임 친구들, 박 부장의 아내 정 여사, 광산 재벌 아내 오 여사, 그들이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엄마를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헛된 희망이 잠시 타올랐습니다. 희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명랑한 목소리로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숙 씨. 밤늦게 웬일이세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희숙 여사는 즉시 히스테리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가 위독해요. 형님. 그가 30억짜리 수술이 필요해요. 제발요. 형님. 저에게 잠시 빌려주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명랑한 목소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30억? 맙소사. 김씨, 너무 많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김씨. 이 양반이 지금 해외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방해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자선 행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김씨.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숙 여사는 멍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시 거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이고, 김씨, 저희도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요. 당장은 힘들어요. 그녀를 칭찬했던 모든 계모임 친구들이 이제 전염병처럼 그녀를 피했습니다. 희숙 여사는 소파에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들 모두 거짓말쟁이야. 그들은 사악해. 태주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자랑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이 친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친구들과 똑같네요. 이제 태준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로서의 그의 자존심은 그가 구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감기가 아니에요. 태준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저 심각하게 아파요. 해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비용은 30억이에요. 희숙 여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녀의 비싼 도자기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30억. 농담이지. 태준.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방금 내 새 차 계약금을 냈잖아. 농담이 아니에요. 엄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마침내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저는 실명할 수도 있어요. 마비될 수도 있어요. 제 경력은 끝장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파산했어요. 엄마. 파산. 그날 밤 대출금이 수십 년 남은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오만했던 이태준 의사는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의 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자존심을 구할 일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는 무음의 방이었습니다. 태준과 희숙 여사는 이제 그 안에 갇혔습니다. 그는 다른 두 명의 의사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님. 지금 돈이 없어요. 절망한 태준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그는 병원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의 병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아마 병원 측이 최고의 직원에게 비상 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장실에서 태준은 드라마 없이 오직 의학적 사실만을 가지고 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은 깊은 동정을 표하며 들었습니다. 이 의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물론 저희는 이 의사님의 보험 청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장님, 보험은 3억 원만 보장합니다. 저는 30억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대출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제가 10년, 20년 월급을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태준은 애원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의사님, 저희는 의료기관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저희는 직원 개인 대출을 위해 그렇게 큰 금액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의사님일지라도 저희의 규정은 엄격합니다. 보험에서 3억을 지원하는 것이 최대입니다. 나머지는 이 의사님의 개인 자산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의사님의 차, 오피스텔 같은 것 말입니다. 그 충격은 배 의사의 진단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산. 다시 자산이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다리로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기관도, 자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태주는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매우 빠르게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마치 그들이 손에 문제가 있는 의사를 제거하게 되어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깼고 그의 왼쪽 시야 가장자리가 약간 흐릿했습니다. 마치 얇은 막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어둡고 호화로운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희숙 여사는 그녀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연락처 목록은 너무나 가득했지만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여사, 차단, 최승환, 아첨꾼, 선아, 돈만 밝히는 여자. 그는 수십 개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이제 필수적인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리 없는 고향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십시에서 멈췄습니다. 민지. 그 이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지. 연우의 친구. 연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 그가 격이 맞지 않는다며 버렸던 그의 평범한 전 부인 연우. 극심한 수치심이 태준의 얼굴을 불태웠습니다. 민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우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연우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당신들 둘 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 후회가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숨막히는 실명과 마비의 판결 형태로 온 후회였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민지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병과 절망 때문에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그동안 자랑스러워했고 연우를 모욕하는 데 사용했으며 병원에서 오만함의 방패로 사용했던 그의 용기는 이제 먼지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민지의 이름을 거의 1시간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떨림이 더 심해져서 통제하기 어려워진 그의 손은 전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여러 번 들렸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가 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의 귀에는 희숙 여사의 냉소적인 웃음과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급이 맞지 않아. 그 수치심은 그의 식도를 불태우는 위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백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버렸던 평범한 여성인 연우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그의 왼쪽 눈이 다시 박동했습니다. 가장자리의 흐릿한 그림자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명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심보다 훨씬 더 뼈아팠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져버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태준이 민지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라는 목소리는 없었고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전화 반대편에서 냉소적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대단하네. 존경하는 이태준 의사님. 여전히 내 번호를 저장하고 있었군요. 민지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롭고 증오심이 가득하여 태준의 용기를 더욱 꺾었습니다. 민지야. 밤늦게 방해해서 미안해. 미안. 민지는 웃었습니다. 전혀 친절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네가 내 친구를 쓰레기처럼 버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야. 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는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나는 그냥 연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민지의 웃음이 즉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매우 위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물었어? 연우의 안부. 네가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1년 동안 신경도 안 쓰다가 지금 진심으로 묻는 거야? 내 의사 머리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거 맞아? 민지야, 제발. 태주는 애원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명백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야. 삶과 죽음이라고? 민지가 코웃음 쳤습니다. 삶과 죽음. 너에게 무슨 일이야? 돈이 떨어졌니? 전문의 학교에 가려고 또 돈을 대달라고 부탁하려고? 아니면 혹시 너 아프구나. 너 업보를 받았구나. 태준. 민지의 정확한 추측은 강한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반박할 수 없어 침묵했습니다. 알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너 문제가 생겼지. 안 그래? 내가 예상했어. 너와 내 엄마는 기생충이야. 너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움직이는 은행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몇몇 의사 동료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승환아. 밤늦게 방해해서 미안하다. 태주는 동료 외과 의사 최승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의사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태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거 봐, 승환아. 내가 지금 해외에 정말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있어? 전화 반대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 의사님은 이제 수십억 투자판에서 노시네요. 저는 손들게요, 의사님. 새 벤츠에 새 오피스텔. 이 의사님이 돈 굴리는데 더 능숙하시죠. 죄송해요, 의사님. 저는 방금 아이 집 계약금을 내서 돈이 없네요. 성공하세요, 의사님. 투자,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억눌린 신음을 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쌓아올린 오만함이 이제 도움을 막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기도 해요. 엄마가 계속 저를 부추기지 않았다면 아마 연우는 아직 저를 용서했을지도 모르죠. 왜 엄마 잘못이 되니? 네가 원했잖아. 네가 창피하다고 말했잖아. 희숙 여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는 전화할 수는 없었지만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병과 절망의 조합으로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나를 증오한다는 것을 알아.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부탁이야. 이건 흥청망청 쓸 돈 문제가 아니야. 나 심각하게 아파. NMOSD래. 30억짜리 수술이 필요해. 안 그러면 영구적으로 실명하고 마비될 수 있어. 서울 그랜드 병원의 배의사가 진단했어. 확인할 수 있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단지 연우에게 사과하고 싶어. 부탁이야, 민지야. 그녀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2개의 파란색 체크 표시, 민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태주는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의 희망이 꺼졌습니다. 민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민지가 왜 신경 써야 해? 태주는 다시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끝이다.
그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1시간 후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주소도 연우의 전화번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차가운 답장이었습니다. 너 연우가 아직도 예전과 같다고 생각해? 네가 원할 때마다 짓밟을 수 있는 평범한 연우라고 생각해? 그녀가 내 병을 듣고 불쌍해서 올 거라고 생각해? 웃기네. 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단지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의 연우는 그녀의 새 재단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과거의 쓰레기를 기억할 틈이 없어. 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혼자 찾아봐. 비겁하게 굴지 마. 메시지는 끝났지만 태주는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재단. 재단이라니? 연우에게 재단이 있다고? 그 평범한 연우가? 민지의 말은 함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조롱일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서둘러 책상 위에 노트북을 잡았습니다. 흐릿한 왼쪽 눈 때문에 그는 얼굴을 화면에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그는 검색 엔진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요? 연우 재단. 그는 그것을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가 그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SNS 계정도 개인 블로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웹사이트였습니다. 연우 재단.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매우 우아하고 전문적인 메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던 연우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연우는 몸에 잘 맞는 짙은 파란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단발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어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미소였습니다. 위험 있고 자신감 있으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녀 뒤의 건물 로비 벽에는 연우 재단, 선행을 물려주고 미래를 건설합니다. 라고 새겨진 큰 은색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는 재단 소개 부분을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자서전 잿더미에서 다시 서다의 작가 서연우 씨가 설립한 연우 재단은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연우가 언제 책을 썼지?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주요 사업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의 눈은 그들의 주요 프로그램에 고정되었습니다. 현자 등불 장학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수한 의대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 및 응급수술비 지원. 노트북은 그의 무릎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주는 목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농담이야. 이것은 악몽이야. 그가 격이 맞지 않다고 모욕했던 그의 전부인 연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의대생들의 학비와 응급수술비를 지원하는 거대한 재단의 설립자였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뼈아팠고 너무나 잔인해서 태주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연우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영잡지 인터뷰, 아침 토크쇼 인터뷰. 연우의 얼굴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서연우 씨, 상처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다. 수십억 원의 인쇄로 연우 재단은 수백 명의 새로운 의사를 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쌓인 빛 독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프기 시작하는 그의 왼쪽 눈을 잡았습니다. 금인지가 옳았습니다. 지금의 연우는 예전의 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서 태준이 가장 상처 준 사람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두운 오피스텔 거실에 차가운 푸른빛을 비추었습니다. 연우재단 웹사이트 페이지에서 위엄있게 미소 짓는 연우의 얼굴은 배의사의 진단보다 더 강한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MRI 결과를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의 왼쪽 눈은 이제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가 격이 맞지 않는다며 버렸던 여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과 같은 경우를 돕는데 헌신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희숙 여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계모임은 그녀를 초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추가 신용카드는 은행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준과 마찬가지로 갇힌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심, 자존심, 오만함. 이 모든 것은 그가 실명하고 마비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연우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잔재를 버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금, 그는 1원의 현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벤츠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할부금 회사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손목에 감겨있는 고급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유일한 자산이었고 그것 역시 신용카드 할부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풀었습니다. 망할.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잠옷을 가리기 위해 재킷을 입고 서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전에 혐오스럽게 여겼던 시장 근처의 전당포로 갔습니다. 예, 이태준 의사는 가짜금 폐물을 맡기는 아줌마들과 함께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 고급 시계는 매우 싼 값에 책정되었습니다. 재단 주소까지 왕복 택시비와 한 끼 식사 비용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는 가장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여 콜택시를 탔습니다. 연우 재단의 주소가 있는 도심 업무지구로 가는 길은 교수대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만하게 그의 벤츠를 운전하는데 익숙했던 그는 이제 값싼 방향제 냄새가 나는 작은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의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고층 빌딩들을 보았습니다. 택시는 현대적이고 웅장한 오피스 빌딩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벽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대리석 로비는 빛났습니다. 우아한 회전문 위에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거대한 은색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우재단. 태주는 남은 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야. 그는 인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재킷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재단 로비는 그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허름한 작은 NGO 사무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는 특급 호텔 로비와 더 비슷했습니다. 바쁘고 전문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몇몇 젊은이들, 아마도 장학금 수혜자들이 인턴십을 하는 듯했고 서류 더미를 들고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벽은 큰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연우가 대학교 총장과 악수하는 사진, 연우가 마을 진료소를 개소하는 사진, 연우가 그녀를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의대생들에게 둘러싸여 미소 짓는 사진. 태준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우는 그가 준 고통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비싸고 단단한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안내 데스크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친절한 젊은 여성이 즉시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속을 잡으셨나요? 태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는 위엄있게 들리려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태준입니다. 이태준, 연우, 서연우 씨를 만나야 합니다. 접수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이태준 씨, 죄송합니다. 오늘 서연우 씨의 약속 일정에 손님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 씨의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군요. 태준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건 긴급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태준이라고. 그녀는 분명히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접수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강철 방패처럼 느껴지는 전문적인 미소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사전에 약속이 없으면 제가 회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이건 삶과 죽음의 긴급 상황이라고 말했잖습니까?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변했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재킷 주머니에 숨겨야 했습니다. 로비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수원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안 요원을 부르기 위해 전화 수화기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란이죠? 로비 구석의 개인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차분하고 깊으며 매우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비싸고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꼿꼿이 서 있는 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연우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비싼 안경 뒤의 눈빛은 이제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압받는 아내를 변호하는 작은 변호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기업 법률 고문처럼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관찰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걸어왔습니다. 이태준 씨,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입니다. 태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수치심은 이제 두려움과 뒤섞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를 아직 기억하십니까? 박 변호사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7억 300만 원을 벌어줄 잠재력이 있는 의뢰인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도 절대 잊지 않죠. 그는 접수원을 힐끗 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나 씨, 제가 이 손님을 처리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에게 더 사적인 공간인 편안한 가죽 소파가 있는 대기 공간으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태준은 몸을 뻣뻣하게 한 채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그 맞은편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태준 씨를 여기에 데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7억 300만 원에 대한 마음을 바꾸어 그것을 갚고 싶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태준이 빠르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픕니다, 변호사님. 저는 심각하게 아픕니다. 압니다. 박 변호사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답니다.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서연우 씨의 친구인 민지 씨가 어젯밤에 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씨가 보낸 메시지를 받은 후 말입니다. 그녀는 NMOSD와 30억이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 씨는 이 씨가 여기에 억지로 나타난다면 저에게 이 씨를 만나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보고했군. 연우는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희망이 두려움과 뒤섞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는 아직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사이에 커피 테이블로 손을 뻗어 깔끔하게 쌓여있는 두껍고 윤기 나는 브로슈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연우재단의 공식 브로슈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브로슈어를 태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태준의 손이 브로슈어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재단의 비전과 사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그 주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현자등불, 장학금, 우수한 의대생과 의료진을 위한 전액 교육비 지원 및 응급수술비 지원, 모든 것이 흑백으로 실제했습니다. 태주는 얼굴을 들고 애원하는 눈으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프로그램이 연우가 저를 도우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박 변호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태준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 조용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마침내 말했습니다. 서 씨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태준 씨, 이 프로그램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개의 파란색 체크 표시, 민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태준은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의 희망이 꺼졌습니다. 민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민지가 왜 신경 써야 해? 태준은 다시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끝이다. 그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1시간 후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것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주소도 연우의 전화번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차가운 답장이었습니다. 너 연우가 아직도 예전과 같다고 생각해? 네가 원할 때마다 짓밟을 수 있는 평범한 연우라고 생각해? 그녀가 내 병을 듣고 불쌍해서 올 거라고 생각해? 웃기네. 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단지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태준은 웅장한 연우 재단 로비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브로슈어 한 장과 배 의사의 판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몇 장의 신청 양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지원금 수혜자 신청 양식,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그 단어들이 그의 흐릿해지는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 그의 사진이 병원 내부 헬스케어 잡지에 실렸던 이태준 의사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간한 증명서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모욕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를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와 함께 들어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나가는 그를 쳐다보는 젊은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지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희숙 여사가 문 앞에서 즉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태준, 연우를 만났니? 그녀가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엄마는 확신해.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곧장 걸어가 그 신청서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희숙 여사는 그 서류들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양식의 제목을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양식을 써야 해? 그녀는 내 전 부인이잖아. 그러고는 그녀의 눈이 요구사항 목록에 이르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희숙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우가 미쳤어. 그녀는 우리를 망신시키고 싶어해. 우리를 구걸하게 만들고 싶어해. 그녀는 성공했어요, 엄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옆벽을 주먹으로 쳤지만 그의 주먹은 너무 떨려서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엄마는 제가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제가 실명하는 것을 원하세요? 다음 달에 은행에 압류될 이 오피스텔에서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엄마가 저를 밀어주는 것을 원하세요? 희숙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엄마 가방 가져와요.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민센터로 가요. 하지만 태준, 엄마는 창피해. 희숙 여사가 신음했습니다. 엄마는 무엇이 더 창피해요? 동주민센터에 가는 것 아니면 추심원이 와서 엄마 계모임 친구들 앞에서 이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것? 희숙 여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일부러 착용했습니다. 동주민센터로 가는 길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창피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이 체납된 그들의 벤츠를 탈 수 없었습니다. 연우가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머물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희숙 여사는 히스테리적으로 오열했습니다. 연우, 너는 사악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해? 박 변호사는 단지 유효한 압류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숙 여사님. 이 주택담보대출은 재단에서 상환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이 자산은 재단의 소유가 됩니다. 여사님은 개인 소지품을 챙길 시간이 일시간 있습니다. 오만했던 희숙 여사는 이웃 오피스텔 주민들의 쑥덕거림을 들으며 그녀의 옷을 여행 가방에 억지로 넣어야 했습니다. 태준의 벤츠는 지하 주차장에서 견인되었습니다. 희숙 여사는 재단에서 첫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한 도시 외곽의 좁고 후텁지근한 월세방으로 택시를 타고 이송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한편 태준은 싱가포르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이태준.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그 의사이씨 맞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손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아픕니다. 30억짜리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산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냥 양식을 주세요. 동주민센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욕은 죽음보다 더 나빴습니다. 의심 가득한 시선과 뼈아픈 속삭임이 오가는 마치 한세기처럼 느껴지는 과정 끝에 그 소중한 종이 한 장이 마침내 태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동주민센터의 직위는 그의 손바닥을 태우는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독서등 아래에서 그는 연우 재단 신청 양식을 한 장 채웠습니다. 신청자 이름 이태준, 직업 비활동 외과 의사. 그는 부채 명세서 칸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씩 적었고 펜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풍정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잔액 20억 원, 벤츠 클래스 자동차 대출 잔액 4억 5천만 원, A은행 신용카드 5천만 원, B은행 신용카드 5천만 원, C은행 개인 대출 3천만 원, 총액은 25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소유 자산 칸에는 그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없음. 그는 그 수급자 증명서, 그의 모든 빚 독촉장 사본, 그리고 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그의 파산과 실패에 대한 완벽한 제안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재단 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더 초라했습니다. 그는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접수원 미나에게 건넸고 그녀는 동일한 전문적인 미소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네, 손님, 파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검토팀이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태주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연우의 지원을 받고 있을 명랑한 의대생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곧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박 변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의사님, 서 씨가 지금 이 씨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태준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박 변호사를 따라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인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바로 매우 넓은 사무실로 열렸습니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의 180도 전경을 제공했습니다. 그 방 중앙에 깔끔한 거대한 마호가니 나무 책상 뒤에 연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지금 보는 연우는 사진 속의 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고 현대적인 올림머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에메랄드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옅지만 단호한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박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 씨, 이 의사님이 오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는 읽던 것을 마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 그 눈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눈이 사랑과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눈은 차갑고 침착하며 맹금류의 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씨, 앉으세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태준 씨가 아니라 이태준 씨였습니다. 태준은 연우의 책상 앞에 뻣뻣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고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씨의 신청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연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논하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제출한 MRI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의사의 NMOSD 진단은 유효하고 진행성입니다. 30억 원의 자금 필요. 저희는 싱가포르 병원에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합니다. 연우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부채 명세서 총액은 25억 원입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 데 성공했군요. 태주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우,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원해야 했습니다. 연우, 내가 잘못했어. 나는 눈이 멀었어. 연우, 나는 오만했어. 연우는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태준을 향했습니다. 태준을 즉시 침묵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이씨, 그녀는 여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씨의 사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씨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이 사업 제안서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업? 태주는 입을 벌렸습니다. 물론이죠. 이 재단은 합법적인 법인입니다. 30억 원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매우 큰 투자입니다. 제 팀은 구원될 자산이 그 비용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태주는 찔린 듯 했습니다. 자산? 당신은 나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야? 물론이죠. 이 씨는 훈련된 외과 의사입니다. 이 씨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실명하거나 마비되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우는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친구들, 계모임 친구들, 박 부장의 아내 정 여사, 광산 재벌 아내 오 여사, 그들이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엄마를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헛된 희망이 잠시 타올랐습니다. 희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명랑한 목소리로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숙 씨, 밤늦게 웬일이세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희숙 여사는 즉시 히스테리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가 위독해요. 형님, 그가 30억짜리 수술이 필요해요. 제발요, 형님, 저에게 잠시 빌려주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명랑한 목소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30억? 맙소사, 김씨, 너무 많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김씨, 이 양반이 지금 해외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방해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자선 행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요. 마치 태준이 말하지 않은 것처럼 재단은 이 씨의 모든 소비성 부채 25억 원도 인수할 것입니다. 태준은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연우, 내 차 할부금, 내 오피스텔 대출금을 갚아줄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이 씨가 회복하는 동안 자산이 추심원에게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연우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선물이 아니니까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시가 아니고 연민도 아닙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유리창으로 걸어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장학금입니다. 근로계약이죠. 태주는 긴장했습니다. 근로계약? 연우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은 전혀 없었고 오직 순수한 사업만이 있었습니다. 연우재단은 이 씨에게 총 55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그리고 이 씨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오만하고 자유로운 이태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씨는 연우재단이 소유한 자산입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이 소유한 자산, 정확합니다. 연우는 마치 평범한 사업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나섰고 두꺼운 검은색 가죽 파일을 가져와 태준 앞 책상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태준 씨.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씨의 근로계약입니다. 떨리는 태준의 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이 아니라 부채 양도 계약서와 헌신 계약서가 포함된 수십 장의 빽빽한 법률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연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무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 재단은 24시간 이내에 이 씨의 모든 부채 55억 원을 전액 상환할 것입니다. 30억 원은 이 씨의 수술 비용으로, 25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모든 신용카드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태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둘, 그 부채와 관련된 모든 자산, 펑지형 오피스텔과 벤츠 E클래스 차량은 담보로 재단에 압류됩니다. 박 변호사 팀이 내일 아침에 명도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는 오늘 밤 짐을 쌀 시간이 있습니다. 태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압류? 하지만 제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셋, 재단은 계약 기간 동안 이 씨에게 기본적인 숙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진료소 직원 숙소의 방 하나입니다. 넷, 이 계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씨는 연우 재단의 지원 아래 의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재단이 이 씨에게 투자한 총액이 55억 원이고 저희 진료소 의사의 표준 급여가 월일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우는 책상 위에 계산기를 잡고 조용히 그것을 눌렀습니다. 이 씨는 28년 동안 저희와 전속 헌신 계약을 맺게 됩니다. 28년, 태주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종신형이었습니다. 단, 연우가 계속했습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이 씨가 매우 잘 일한다면 저희 재단에는 우수자산을 위한 조기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탁월한 헌신과 봉사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씨의 계약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지?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물론 이 씨가 제가 서울의 호화로운 병원에 이 씨를 배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태준 씨. 연우는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본 첫 미소였고 그것은 가장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이 씨는 도시에서 8시간 거리에 있는 산골 마을에 있는 저희 봉사 진료소에 배치될 것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지 마을에서 28년 계약에 서명하거나 실명하고 마비되어 추심원에게 쫓기며 감옥에 갇히는 것, 저 서명하겠습니다.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펜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펜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절반은 병 때문이었고 절반은 방금 그의 운명이 봉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가 가리키는 모든 장에 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완료되자마자 박 변호사님이 이 씨를 은행으로 모시고 가서 재단 이름으로 새 계좌를 개설하고 모레 싱가포르로 가는 이 씨의 출발을 준비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이 의사님. 연우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고 태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회의가 끝났고 태준은 그 방에 없는 것처럼. 이틀 후 박 변호사팀이 평지형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웅장한 연우 재단 로비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브로슈어 한 장과 배 의사의 판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몇 장의 신청 양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지원금 수혜자 신청 양식,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그 단어들이 그의 흐릿해지는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 그의 사진이 병원 내부 헬스케어 잡지에 실렸던 이태준 의사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간한 증명서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모욕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를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와 함께 들어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나가는 그를 쳐다보는 젊은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지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희숙 여사가 문 앞에서 즉시 그를 맞이했습니다. 줄기세포 기술은 그의 면역 체계를 재설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회복 과정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그를 간호하는 희숙 여사도 없었고 그를 방문하는 동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단이 고용한 간호사만이 있었습니다. 2달 후 태주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는 다시 맑아졌지만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재단 직원에게 픽업되었습니다. 연우 재단 로고가 새겨진 평범한 유니폼 셔츠를 지급받았고 즉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송되었습니다. 뜨거운 일반 버스에서 8시간의 여행,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 택시로 2시간의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봉사진료소에 도착했습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앙에 있는 단순한 흰색 건물, 에어컨은 없었고 선풍기만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는 없었고 오직 청진기, 혈압계, 그리고 기본적인 의약품만 있었습니다. 전직 외과 에이스 태주는 이제 기침, 감기, 설사,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로 출산하는 여성들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는 엄격한 진료소장의 감독 아래 일했습니다. 서울에서 희숙 여사는 고통받았습니다. 3개월치 돈은 다 썼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방들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연우를 모욕했던 그녀는 이제 식당에서 자비를 돕고 설거지를 하며 겨우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TV 뉴스에서 연우의 얼굴이 저명한 자선 사업가로 나올 때마다 희숙 여사는 그녀의 좁은 월세방에서 끝없는 후회 속에 울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태주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부족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그는 그저 자신이 그들을 진찰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하는 마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도구로 팔이 부러진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사치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헬리콥터 한 대가 마을 운동장에 착륙했고 모든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농부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박 변호사를 대동한 연우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정기 점검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단정한 린넨 셔츠를 입은 연우는 진료소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햇볕에 약간 그을린 태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니폼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품 재고, 장부와 환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주사를 맞고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고 있는 태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때 병과 오만함으로 떨렸던 태준의 손은 이제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데 매우 확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씨. 일일 환자 보고서는 진료소장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연우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단지 직원에 대한 지도자의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이 의사님. 유지하세요. 27년 반이 남았습니다. 연우는 돌아서서 그녀의 헬리콥터로 돌아갔습니다. 태주는 헬리콥터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연우와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하늘에 있었고 그는 땅에 있었습니다. 연우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복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태준의 삶을 빼앗아 그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녀 자신의 버전으로 다시 건설했습니다. 오만한 남편이 아닌
헌신적인 의사로 연우는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선행을 물려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짧은 교훈. 오만함은 이자가 가장 큰 빚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준비되지 않았을 때 청구될 것입니다. 반면에 진심은 투자입니다. 그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형태로 2배로 돌아올 것입니다.